압도적 재미 매불쇼. 이제 트럼프 2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일주일 남았는데요. 와, 큰일 났다. 아, 이게 진짜 큰일 났거든요. 예. 지금 함께 준비해 보죠. 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주에 조금 나중에 급하게 그 영킴 얘기를 좀 했었고요. 아, 영킴.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또 뭔가 의원들이 또 미국 지금 취임식 가고 네. 뭔가 이렇게 그간에 이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데다가 최근에 또 매우 이례적으로 조셉 윤이라는 분이 대리대사로 왔습니다. 지금 이미 오셨습니다. 조셉 윤. 예, 이분은 그 임시 대리대사인데요. 지금 골드버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드버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이 조셉 윤입니까? 보통은 네. 그 정권이 바뀌면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지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대사 자리에 특임으로 간, 그러니까 원래 관료들이 가는 게 한 70%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 대사 나눠주기 자리를 꽤 식으로?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도 네. 있을 때 그게 한 20-30% 정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바뀌면 정권하고 같이 바뀌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분들이 다 저기 청문회 통과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냥 임명하면 끝인데 이종섭처럼 문제가 네,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됐을 때 전부 사표 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표 다 내게 합니다. 네. 공관장들. 네, 뭐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걸리지. 그리고 지금 골드버그는 임기를 다 가버렸잖아. 그렇죠. 비어 있잖아. 그럼 보통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있는 2인자, 3인자, 뭐 정무공사라든지 참사 이렇게 랭킹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그 사람이 그냥 몇 개월간은 대리를 하는데 특이하게 이분이 중간에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지금 온 겁니다. 대리대사 파견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파견시키는 거는 바이든이 파견시킨 거예요? 바이든이죠. 아, 그리고 바이든이야. 트럼프의 양해를 구한 거죠. 트럼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 이건 내가 이 사람 이게 이제 아그레망도 필요 없고 신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아그레망도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됩니다. 대리대사는. 그래요? 그러면 오면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뭔가 가서 한국에서 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가 필요한 건데. 그렇겠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그래? 근데 이분은 뭐 한국 대사로도 올 뻔한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트럼프 1기 때 대북 특별 대표를 했습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도 한 분이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만났고요. 그리고 그 하노이와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했을 때는 그 대표가 끝나고 나서 CNN에서 1년 동안 일종의 정치 해설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분이 오는 겁니다. 몇 개월의 공백을 막고. 네네.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어느 쪽이나 한국을 좀 확실한 사람이 가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한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네, 한국에도 우호적이고 트럼프가 한테 양해를 구할 만큼, 왜냐하면 트럼프 1기의 대북 특별대표, 그러니까 북한 특별대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온건하고 북한에 대한 대화를 더 지지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을 아주 적대시 여긴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뭔가 좀 온건하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한 가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알 정도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친교가 깊은 분입니다. 그리고 정무공사, 아까 말한 2인자입니다. 대사 정무공사까지 지낸 분입니다. 한국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아니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부까지 공사를 하면서 재계와 정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위키리크스에 한번 뭐가 났냐 하면 정무공사 되는 사람한테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나 의원들이 너무 많은 비밀을 너무 쉽게 노출한다고 한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다 내놓고
이 사람한테 그걸 줄 정도로 문제다라는. 아이씨 그래서 보냈네. 나 인간 도청 장치 아니야?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냈네. 손내가 훤히 보이는구나. 야 지금 한국 상황 안 좋고 불안정하니까 너가 가가지고 그거 정보 확실하게 좀 한번 파악하고 있어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왜 공백기에 몇 개월 그것도 본인도 오케이 한 것도 그래서 보냈어. 네, 이분은 은퇴한 분이거든요. 아까 말한 CNN에서 해설도 했었고요. 아이고 의원님은 꼭 중요한 거 맨 뒤에 말씀하시더라. 이거 보낼 만한 이유가 있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또 편향적으로 또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런 점이 있다는 부분. 우리는 좀 그렇게 편향적으로 봐야 합니까? 경계를 해야죠. 아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골드버그 대사가 갈 때까지 물론 제 말은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만 갈 때까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골드버그가 아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뢰했지만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부의 윤석열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한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일종의 반동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지자들과 윤석열 씨로부터. 그러니까 이분을 보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실히 챙겨야 됐다. 대리대사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행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될 정도로 한국 정부 시스템과 이게 혹시라도 복고 반동이 일어날까에 대한 저는 안전장치라고 보이는 좋은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한국계 인사 뭐 누구 또 살펴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한 영킴이 이제 문제인데요. 영킴 전에 이제 이분 대리돼서 다음으로 오실 분들이 지난번 미셸 팍 스틸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누구예요, 이분? 박은주 한국은 박은주인데요. 이분이 그 공화당에서 3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그런데 트럼프 키드라 해서 트럼프가 전적으로 밀었고 그런데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우편 투표에서 604표로 뒤집어졌습니다. 역전패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도 부정선거고 나도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그리고 반공주의에다가 영킴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대중강경에다가 민주 진영의 선거를 부정선거로 보는 사람이니까 위험해. 조금 위험한. 이분이 오면 사실 조금 재난입니다. 우리가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 이런 분이 오면 좀. 그러니까 이 미셸 스트리라는 사람이 한국에 미 대사로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케이블 TV에서 얼마 전에 이분이 하마평이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전 현직의 미국 하원 의장의 추천을 받았다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왜 또 이런 사람은 오냐? 부정선거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또 악령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민주정부하고 미국의 강경정부하고 깔리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대사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킴인데요. 마지막으로 영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극기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과 한덕수를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흔들리는 집단이다. 우리가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그 한반도 평화법안을 내려가는 케이팩에 최강철 씨가 하고 있는 케이팩에 대한 그 평화법안도 좌절시켰다고 자랑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목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광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영킴을 움직여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좌절시켰고 자기가 영킴에 대해서도 후원을 약속했다. 이거 사실 미국 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처음에는 영킴이 자기와의 관계를 밝히지 말라고 했으나 지금은 마음대로 얘기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고 얘기한다. 근데 정광훈은 뭐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말에 대해서 부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킴의 얘기가 거의 정광훈 목사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거의 결을 같이 합니다.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킴은 근데 저희에게 소개해주는 이유는 이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 의원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항상 지금 우리가 민주정부가 그 등장할 가능성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냐면 민주정부가 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동맹 큰일 났다. 누가요? 이제 보수 쪽에서. 대한민국 내부의 보수 조중동과 미국의 일부의 아까 말한 영김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서로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문제를 띄우면 미국에서 이분들이 미국의 반응이다. 걱정한다. 제가 한번 지금 올린 거 한번 봐주시죠. 요거 뭐예요? 이거 한번 소개. 보세요. 영킴이 지금 1월 6일 날 올렸습니다. 그렇죠? 1월 6일에 영킴이 올렸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내용이 뭐죠?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는 세력들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세력이다. 반미 세력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올렸어. 그거를 1월 7일 날 한국신문 4군데에서 받았습니다. 한국신문 4군데 어디가 받았냐? 매일신문, 조선일보, 채널A, 더 퍼블릭은 어디야? 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또 누가 받습니까?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막겠다. 그러면서 또 1월 9일 날 조선일보가 그것을 또 다시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포스를 하면서. 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계속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면 조선일보를 불붙이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힘 윤상현의 페이스북에 떠봅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김정은만 이롭게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미국 조야라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빅터 차하고 영킴하고 그다음에 이현성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미국 조야입니까? 미국 조야를 대표할 수 없죠. 그렇죠. 이 빅터 차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단골로 나오는 분. 그러니까 한두 명의 발언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부풀리는군요. 그래서 서로 토스를 시키면서 민주정부 때는 흔드는 겁니다. 지금 탄핵도 실제로 마치 미국 전체가 한국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미 동맹을 위협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구나. 요 시스템이 좀 빨리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같으면 만약 4월에 대선이 만약 있다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 지금 탄핵 중 동조 세력이 다시 반동의 물길이 세지니까 좀 빨리 시작됐다. 근데 솔직히 이거 보면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생태계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활용되고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게 얘기하고 윤상현이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 무너지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극우 동맹이 아니다. 그렇지. 극우 동맹이 아니다. 근데 극우들이 얘기하는 것에 한미 동맹이 흔들 리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에서 한미동맹이 어디로 갈지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윤석열과 같은 동맹국가의 독재자를 다루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양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독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루기가 쉽잖아요. 그 한 명만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우리 편이다고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다루는 게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한국의 국익과 반대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한국 국민 전체가 미국에 대해서 동을 들면 어떡할까? 그것도 또 걱정이고 이런 양가성이 늘 존재하거든요. 이제 이 양가성 중에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미국의 주요 당직자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미국은 한국 국민들이 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이 이기고 있거든요. 미국은 늘 이기는 놈 편에 섭니다. 지금 계속 당국자들이 그런 논의들, 그런 이야기들을 내어뱉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이 그러니까 무리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말씀이네. 그러면 이번하고 만약에 민주정부가 쓸 땐 가만히 있을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 얼마 전에 탄핵 소추안에 지난 윤 정부의 외교 중에 한미일이 편향이 됐다는 부분을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항의를 했고 그걸 뺐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좋아요. 전략적으로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런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이렇게 토스를 하면서 흔들 겁니다. 그렇겠지. 그때 안 흔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그때 안 흔들려야 됩니다. 그때는 알아야 됩니다. 그 원칙대로만 가면 흔들리진 않을 건데 이게 막 여론이 막 뜨거운 것처럼 보이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교에서 우리가 미국을 필요하는 이상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을 필요하고 그렇겠죠.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자신감 있습니다. 가져야 돼. 조국 혁신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전략적 변화 모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동맹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이상은 미국이 가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우리도 충실히 지킬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주의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극우 진영에서 민주당인과 민주당 대표를 끊임없이 반미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던 스탠스나 해설 같은 것을 할 필요도 저는 전략적으로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반미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이죠. 아유, 진짜 속 터집니다요. 자, 그리고요. 또 뭐 주요 인물 있습니까? 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중국 통 김희교 교수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포린 폴리시가 올해의 세계 10대 위험한 일을 꼽았는데요. 1등이 불량 미국의 등장이었어요. 불량 미국의 등장. 트럼프의 미국이 그만큼 세계를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2등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면 반격 중국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1기에 비해서 2기 때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동시에 같이 때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힘들어지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굉장히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의 공백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트럼프 1기 때만큼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그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만 내놓은 수비형이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바이든 시기 8년을 거치면서 미국하고 소위 디커플링을 할 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려고 하면 미국도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들만 사실상 남았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거든 작년에.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바이든이 그렇게 중국과 디커플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총액은 5%가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때리려면 이제 자기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요? 트럼프가? 일단 관세를 60% 올리겠다라고 때려놨거든요. 근데 이걸 올릴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시진핑 주석을 자기 취임식에 오라고 초청까지 했어요. 그 60% 올리겠다라고 초청을 해놓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싶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님으로 오라는 거야, 호구로 오라는 거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오라니까 덥석 갔다가 완전히 모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니네 51기 우리 51개 주로 들어와. 니 주지사 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사퇴했습니다. 결국 그러고 가서 그거 책임으로 사퇴가 됐다. 뒤지게 욕먹었나 보네요. 국민들한테. 안 그래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결정적으로 돼가지고 사퇴하는 결과까지 나왔죠. 시진핑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1기 때 트럼프를 불러서 자금성을 열어줘갖고 파티를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자금성에서 외국 원수를 대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금성을 열어줘 대접을 해줬는데 또 저 트럼프는 자기 손녀가 중국 노래까지 배워서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하기 좋게 해서 예. 화기애애하게 해서 이 집 정비 관계를 좋아지는가 보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25%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봤자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중국이 트럼프에게 취임식에 가지고 악수하고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안 간 거고요. 네. 또 한편은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기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이 녹록지 않거든요. 지금 북의 전쟁에 물려 있기도 하고 네. 중국하고 더 큰 전쟁을 벌였다는 미국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중미 관계가 여전히 지금도 안개 속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관세를 때릴 게 분명해요. 중국이 미국이. 근데 그 퍼센트가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든 국가에게 다 때리는 우리나라에게 때리는 이런 보편 관세.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게 때리는 보편 관세를 한 20%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 얼마나 때리냐도 중요해요. 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거는 뭐 저거들 일이니까 사실은 저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네. 그 두 개의 여파가 우리한테 어떻게 올지를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식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그 트럼프는 또 이제 사업가니까 네. 미중 관계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끝내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그 중동에서 석유를 사주고 있는 국가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그 두 개를 끝나면 중국과 손을 잡아야 돼요. 네. 이미 벌써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힘을 합쳐서 할 일이 많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가적인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놓고 트럼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결정되어야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일주일 후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오면 사인을 합니다. 트럼프가 첫날 자기가 별르고 있는 게 한 200개 이상의 행정법안에 행정명령에 사인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초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보편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보편관세는 전 세계에서는 10에서 20%,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60%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배터리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그 이상으로 지금 때리겠다고 얘기를 25%까지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때리기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때릴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가 아니라 3.5%씩 세 번에 나눠가지고 때리겠다라는 말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면적이 아니라 품목별로 확대시키겠다. 처음에는 뭐 제조업만 하다가 확대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트럼프는 다 가짜 뉴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뭐 어떻게 때리냐고 굉장히 좋아하고 이 보편관세는요 지금 협상의 여지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트럼프가 때려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최악을 각오하고 지금 견뎌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심각한 거는 때리려고 하는 주요 품목들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에요. 자동차, 배터리, 미국의 반도체. 미국에 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 하면서 다 생산 기지들을 미국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얻어맞게 생겨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 지금 힘들잖아.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 우리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요거 좀 정리되면 하라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취임하자 해버리면 이거 안 되지. 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도 지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보는 이유가 미국이 그 투자하는 것들을 실어 나르면서 미국이 사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 걔네가 하라고 해서 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지막 숫자만 중요해요.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잖아. 네.
우리 솔직히 미국 말 잘 듣잖아. 우리만 빼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